저는 끔찍하게도 추웠던 그 겨울날의 모든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거리를 휘감고 있던 1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거리에는 매서운 바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낡은 코트 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였지만 오늘따라 길이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나이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렇게 추운 날, 은행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만 했으니까요. 길을 걸으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막막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키워야 했고 당장 낀 일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낮에는 식당 일을, 밤에는 야간 경비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청소부라고, 식당 아줌마라고, 늙은이라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소하던 건물의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그 건물이 있던 지역이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는 저에게 작은 땅이라도 사두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개발이 시작되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저는 그 돈으로 다시 투자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저는 어느새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의 제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제가 고생했던 것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을 만들어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했고 무료 급식소를 열어 독거노인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 위해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볼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입구에 있던 경비원은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 저는 그저 한 명의 초라한 노파일 뿐이었겠죠. 저는 천천히 대기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는 차가웠지만 그래도 바깥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젊은 은행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또 오셨네. 지난주에도 오셔서 1시간이나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셨잖아. 맞아. 기초수급자 통장 만든다고 하시더니 서류가 미비해서 못 만들었다면서? 아니, 그것보다 저 옷 좀 봐.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은행에 오다니. 우리 은행 품격이 떨어진다니까. 은행원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한 여직원은 심지어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몰래 찍어 동료들에게 보여주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있잖아. 저번에 내가 들은 건데 저분 매일 다른 은행 돌아다니면서 이러신데 치매 초기라는 소문도 있던데 진짜. 어휴. 그럼 우리가 또 시간 뺏기겠네. 나 오늘 미팅이 있어서 바쁜데 그냥 모른 척하자. 어차피 저분은 통장 만들어봤자 10,000원도 못 넣으실 분이잖아.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에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40년을 참아왔듯이 오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30분, 40분,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휴대폰을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김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까 저를 비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기요. 업무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녀는 짜증난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번호표 뽑으셨어요? 순서대로 해야 해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화면에는 제 사진이 떠 있었고 단체 채팅방에서는 저를 비웃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을 게 뻔했죠. 순서요. 그럼 제 앞에 계신 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창구가 모두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하시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경비 아저씨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일이 있다고요. 진짜.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옆자리 직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할머니 진짜 치매인가 봐. 어떡하지?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들 기다리세요. 할머니라고 특별 대우해드릴 순 없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분명한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500억 원을 인출하고 싶은데 그것도 순서대로 기다려야 할까요?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죠? 저는 천천히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김지원 직원은 또다시 동료와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언니, 저 할머니 보험 사기범 아냐? 저런 낡은 옷 입고 VIP 카드라면서 나타나는 수법이 있다던데. 맞아. 조심해. CCTV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들은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원은 제 카드를 마치 더러운 물건을 다루듯 손끝으로 집어들었습니다. VIP 전용 카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 확인하더니 그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원 직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방금 전에 찍은 사진은 지워주시겠어요? 그리고 채팅방에 올린 글도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아시나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싶네요. 500억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계좌요. 김지원 씨, 당신이 비웃던 이 할머니의 전체 자산이 얼마인지 화면에 떴죠? 보이나요? 그 숫자 뒤에 있는 0이 몇 개인가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곧 지점장이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가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이 은행에서 저는 1시간 넘게 무시당했습니다. 당신의 직원들은 제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했고 저를 비웃었으며 치매 환자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기범이라고까지 의심했죠.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지원은 이미 울음을 터뜨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낡은 옷을 입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나요? 당신들의 은행 품격이 떨어진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작 은행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은 누구입니까? 지점장은 진땀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이 아닙니다. 진심과 존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천천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지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재단 설립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저는 오늘 이 은행에서 일어난 일을 계기로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이 옳다는 것을, 제 재산의 대부분을 장학재단과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길을 걸으며 저는 문득 40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손이 닳도록 일했던 그때, 사람들의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냈던 그때, 그리고 지금 저는 그때의 저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작은 빵집 앞을 지나다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린 소년이 정성스레 빵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학생, 빵 하나만 주세요.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네. 할머니, 어떤 빵으로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편견도 멸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친절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진정한 마음이란, 진정한 존중이란. 이 빵으로 주면 되겠다. 제가 아무 빵이나 가리키자 소녀는 정성스레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거스름 도는 가지렴.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빵값만 받을게요. 거스름 돈 여기 있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과 진실된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것이,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인간의 마음이.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남편은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날은 월급날이라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며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왔었죠. 사진 속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당신, 우리 나중에 잘 살자.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제가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 몰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제 생일날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깜짝 선물로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바닥을 닦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당시 아들은 중학생이었는데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걸 부끄러워했었다고 나중에 고백했었네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는 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지금은 어엿한 의사가 된 아들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괜찮아. 엄마는 내가 떳떳하게 자랐으면 했으니까.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 앨범을 넘기다 보니 20년 전 제가 처음 투자에 성공했을 때의 서류 사진이 나왔습니다. 땅 문서와 통장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돈이라는 것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돈 때문에 제 본질을 잃지 말자고. 그래서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받았던 멸시와 차별을 다른 이들이 받지 않게 하는데 돈을 썼죠.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 은행원들의 태도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제가 그들의 태도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그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여사님. 저희 직원들의 불찰이 매우 큽니다. 내일 아침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사과받기 위해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고객이 오더라도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돈의 액수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유일한 사과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다시 앨범을 들춰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제가 세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제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복수이자 가장 아름다운 용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히 차림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여전히 검소한 옷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옷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브로치도 달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어제의 그 빵집을 들렀습니다. 어제 그 소년이 여전히 열심히 빵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어제는 고마웠어요. 아, 할머니,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떤 빵으로 드릴까요? 그의 순수한 미소는 어제와 다름없었습니다. 오늘은 빵을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이것 좀 전해주려고요. 저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나오셨고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게 임대료는 앞으로 30년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주와 이야기가 다 됐어요. 라고 말씀드린 그날 밤, 저는 그 건물주와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 건물은 제가 30년 전 처음으로 투자했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도와주셨던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던 곳이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모두 대리인을 통해 했고 임차인들과 직접 만나는 일은 피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전 그 빵집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소년을 보게 된 거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정성스레 빵을 만들고 진열하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40년 전 식당에서 일하던 제 모습 같았달까요? 건물 관리인을 통해 알아보니 그 가게는 5년째 꾸준히 장사를 해왔지만 늘어나는 임대료 때문에 곧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달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처음 재산을 모으게 된 이 건물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김 관리인님, 이번에는 제가 직접 임차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30년 만에 처음이신데요? 네.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그 빵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사장입니다만. 소년의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통보를 예상하셨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 임대료가 조금 늦어져서. 아니에요. 제가 온 이유는 다른 겁니다. 사장님 가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네, 별거 아닙니다. 그저 팔다 남은 빵을 버리기 아까워서. 거짓말이시네요. 매일 아침 따뜻한 빵을 구워서 복지관에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 한 번 굶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이 따뜻한 빵을 나눠주셨는데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사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30년간 이 가게의 임대료를 절반만 받을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익의 10%를 이웃과 나누라는 제안을 했고 그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희에게 이런? 저도 한때는 도움이 절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고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이제는 제가 그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그 빵집은 우리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빵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찾아옵니다. 지금은 동네 아이들의 방과 후 쉼터가 되었고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곳이 되었죠. 제가 그날 은행에서 느낀 서러움을 달래준 것도 바로 그 빵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이 아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요. 빵집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의 은행 지점장도 있었고 김지원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에 서명하면서 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제 재산의 80%를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나머지는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점장과 김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립한 이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중이라는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은행원, 공무원,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죠. 두 분께서 첫 강사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김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 여사님, 저희가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다만 이제는 그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이들은 받지 않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세운 재단을 통해 이 동네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먼저 그 빵집 옆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여 공부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대학생 멘토들이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데 그 중에는 제가 예전에 장학금을 지원했던 학생들도 있답니다. 도서관 맞은편에는 할머니의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인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은퇴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일을 하면서 만났던 그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곳이죠. 할머니, 저 오늘도 잘했죠? 그럼요. 영자 씨, 오늘도 손님들이 다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주방장이신 김영자 할머니는 82세이신데도 아직도 칼을 잘 다루십니다. 예전에 유명 호텔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하신 후에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드셨답니다. 난 요리하는 게 좋아요. 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나도 행복해져요. 근데 나이 들었다고 아무도 써주질 않더라고요. 여기서는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할머니의 식당은 단순한 급식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곳이기도 하죠.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급여를 드리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로 조금씩 일을 도와주십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간이 된 거죠.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날 은행의 지점장과 김지원 씨였죠. 한 여사님, 놀라운 변화네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점장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날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들은 이제 매주 주말마다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김지원 씨는 특히 어르신들과 친하게 지내더군요. 할머니, 처음에는 단순히 잘못을 만회하려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할머니가 생각나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돼요. 빵집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소년의 아버님은 이제 제빵학원도 운영하십니다.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죠. 수업료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르침을 받은 청년들이 나중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답하기로 했죠. 할머니,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은 몰랐거든요. 재단의 존중, 교육 프로그램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의 많은 기관에서 교육을 요청해 옵니다. 특히 김지원 씨의 강의는 언제나 호평을 받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믿어요. 제가 그랬듯이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에 눈을 뜨는 거죠. 저는 요즘도 자주 그 은행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의 눈초리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도와드릴게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척도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물결이 되어 더 멀리,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는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각지에 할머니의 식당과 같은 공간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답니다. 때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건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희망이 되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 선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오늘도 저는 걸음을 옮깁니다. 새로운 희망을 심으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심은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밖으로 나오니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네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게를 진 걸음이 아닌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의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남편이, 그리고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지키고자 했던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한 대형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죠. 그 할머니도 저처럼 청소부였는데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걸 청소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해요. 여기 좀 봐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월급은 받아가겠다고? 젊은 점원들이 할머니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매일 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다시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 불의에 맞서는 것의 중요성을요. 그 후 그 할머니와 저는 가까워졌고 그분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늙었다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 우리도 다 자식 키우고 집안 일으킨 어머니들이야. 단지 지금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진 않아.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죠. 나중에 제가 능력이 된다면 꼭 이런 차별과 싸우리라고.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문득 그때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늘 제가 한 선택이 그분의 가르침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분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여보, 저 이제 당신과의 약속 지켰어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을 뗐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큰 부자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잖아요. 아니요. 난 당신이 더 큰 행복을 누렸으면 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거니까 약속해요. 내가 없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면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그때는 그저 마지막 소원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그 익숙한 목소리가, 여보, 잘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오늘은 제가 설립한 재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존중이라는 이름의 교육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행원들, 공무원들, 서비스직 종사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김지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김지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달 전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그분의 외모와 나이만 보고 판단했죠. 심지어 그분의 사진을 몰래 찍어 동료들과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5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분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녀이고 그래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김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여사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대신 약속해주세요.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주겠다고요. 네, 약속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겨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은행 잔고 숫자가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으로요. 끝. 은행에서의 서글픈 경험, 그리고 빵집 소년과의 따뜻한 만남. 이 두 가지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